저당권의 혜록 하나 남았어요. 갑이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10,000평이 갖고 있어요. 땅 10,000평이면 땅 부자죠? 근데 평당 100원이야. 그럼 10,000평이래 봐야 300만 원밖에 안 되고 뭐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이 땅에다가 한 그루에 1억짜리 하는 금강송을 5그루를 딱 갖고 있어요. 나무 부자죠? 땅 부자는 아니고 나무 부자예요. 이때 갑이 이 나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 나무를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부가 마련되겠죠? 임목등기를 하면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고 돈을 빌려주면 저당권을 설정하게 돼요. 이게 총 담보 가치가 한 그루당 1억씩 해서 5억인데 을이 3억을 빌려줬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당연히 을은 땅이 아니라 나무를 팔아가지고 그 판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을이 나무가 잘 있나 봤더니 한 그루가 사라졌네? 그럼 담보 가치가 얼마로 줄어들어요? 4억으로 줄어들었죠. 저당권의 목적물 담보 가치가 어떤 이유에서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저당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감소가 됐어요. 이거를 저당권 침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저당권 침해. 이렇게 저당권이 침해가 되면 당연히 저당권자는 뚜껑 열리겠죠? 이럴 때 저당권자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저당권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겠죠? 그걸 저당권 침해의 구제 수단 이렇게 부릅니다.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저당 목적물이 나중에 갑이 돈을 갚을 때까지 그 담보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담보 가치가 이렇게 감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감소될지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감소가 됐을 때 그걸 저당권 침해라 하고 이렇게 저당권이 침해가 되었을 때 저당권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걸 민법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첫째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권이 침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인정될까요?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가장 기본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이 3종류가 있었어요. 돌려달라고 하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3가지가 있었는데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뺏길 일이 없어서 뭐는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 나무를 누가 뽑아가지고 이미 다른 곳으로 반출을 했다면 일단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뽑고 있는 놈한테 뽑지 말라고 할 수 있고요. 뽑으러 올라가고 있는 놈한테 너 뽑으면 뒤져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뭐의 기초에서? 저당권의 기초에서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은 일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두 번째로 자, 한 그루가 뽑힌 걸로 발견한 을은 안 되겠다. 감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무 옆에다가 감시 초소를 하나 세워가지고 밤마다 와가지고 계속 감시를 합니다. 며칠을 밤을 새면서 감시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이 딱 떴는데 2그루가 없어졌어. 그 사이에. 그럼 몇 그루 남았어요? 아니지. 아까 한 그루 이미 없어졌잖아. 그리고 2그루가 없어졌어. 몇 그루 남았어요? 2그루 남았어요. 그럼 이 담보 가치가 얼마예요? 2억이죠. 남아있는 목적물의 잔존 가치가 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을이 받을 돈은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럼 남아있는 잔존 가치만으로는 채권의 전부를 만족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저당권자의 손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나무가 바람에서 두 그루가 뽑혀간 게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뽑아갔다. 그럼 당연히 그놈을 물색을 해서 찾아내가지고 그놈한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누군가가 일부러 저당권을 침해했고 가치가 감소가 됐고 그게 남아있는 가치만으로는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손해가 생겼을 때 저당권자는 당연히 그 침해한 놈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뭐죠?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 자, 을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에 누가 몰래 와가지고 나무를 뽑고 있어요. 딱 걸렸어. 잡았더니 갑이야. 그럼 너 닭 잘 걸렸다 이 자식아. 너 기존의 새 그루도 네가 뽑았지. 그랬더니 갑이 정치인과는 다르게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뽑았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을은 갑에게 그래? 그럼 이미 뽑아간 나무 새 그루하고 똑같은 값어치가 있는 나무를 새로 갖다 심어라 이 자식아.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이렇게. 마지막으로 을이 감시하고 있는데 갑이 와서 뽑아내고 있어. 그럼 을은 일단 그걸 보는 순간 배신감이 쓰나미같이 밀려올 거예요. 그렇겠죠? 믿고 빌려줬더니 이 자식이 몰래 나무를 뽑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클까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보다 훨씬 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약간 추상적인 거잖아. 근데 이건 돈이 결부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손해를 본 건 없죠? 금전적으로. 있나? 있을 수도 있겠지. 내가 내는 세금을 엉뚱한 놈들이 먹고 자빠졌으니까 요새는 그래서 세금도 내기 싫어. 세법을 좀 공부해야 되겠어. 기존에는 그냥 내라는 대로 다 냈는데 이제는 최대한 법의 테두리에서 탈세가 아니라 절세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에이 그지 같아. 어쨌거나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을은 갑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내가 너를 믿고 빌려줬는데 이 자식아. 네가 이렇게 배신을 때려? 너 못 믿겠다 이 자식아. 아직 변지가 2년 남았지만 지금 당장 갚어 이 자식아.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해. 변제가 남았어도 지금 당장 갚아라 이 자식아. 이걸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당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감소가 되었을 때, 즉 저당권이 침해가 되었을 때 저당권자에게는 4가지 보호수단이 있게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됐죠? 네. 뜻은 이해가 됐죠? 네, 이걸 나중에 살을 붙이면 돼요. 여기까지가 저당권 효력 중에서 4개 단독 문제로 잘 나오는 4가지 딱 기본 뼈대를 잡았습니다. 네 번째, 갑소유 101호가 있는데요. 을이 1억을 빌려줬고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변제기는 아직 2년 남았는데 을이 돈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생겼어. 갑한테 미리 갚으라고 하면 갚을까요? 안 갚았죠. 아직 2년 남았는데 무슨 개소리냐. 이자 따박따박 주고 있는 뭔 개같은 소리냐. 그러겠죠. 그럼 얘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을은 뭐 몇 가지 있겠죠. 뭐 강도짓을 해도 되고 뭐 있을 텐데 정상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 파는 거예요. 1억짜리를 한 9천만 원 병한테 가서 이거 2년 뒤면 되고 2년 뒤면 다 받는데 그동안 이자 네가 준셈 치고 8천만 원에 사. 그럼 병은 계산 딱 해보니까 8천만 원 주고 2년 뒤에 1억이 들어와. 그러면 이율이 괜찮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채권만 샀어. 나중에 갑이 안 갚으면 얘는 경매할 길이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당권을 뭐 할 수 있다? 팔아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저당권의 처분량도가 나와요. 이때 당연히 저당권만 팔아먹는 게 아니겠지요. 뭐하고 같이 파는 거예요?
채권하고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및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죠. 요걸 요렇게도 불러요. 저당권 부채권 이렇게 불러요.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다 이런 뜻이. 피담보 채권이라고 주로 부르죠. 예? 저당권이 붙어있다 해서 저당권 부채권이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저당권자는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미리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요거 첫째, 부동산 물권을 법률 행위로 넘기는 거예요. 부동산 물권을 법률 행위로 넘기는 거니까 병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병? 등기해야죠. 186조에 의해서. 법률 행위에서, 병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당연히 병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요. 등기부 칸 맨 앞에 등기 순위번호가 나와요. 보존 등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구로 가면 저당권 같은 게 뭐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쭉 순위번호가 있어.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순위가 2번으로 돼 있어. 순위 번호가. 이때 병, 이 2번 저당권을 넘겨받을 때 3번으로 넘겨받아야 돼요? 2번으로 넘겨받아야 돼요? 2번으로 넘겨받아야 되죠. 을하고 순위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요 사이에 정이라는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살 때는 4번이 돼버려요. 그럼 정보다도 나중에 배당을 받게 돼.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고 요 놈하고 순위가 같아야 돼. 이때 요 놈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놈은 등기를 넘겨받을 때 3번으로 넘겨받는 게 아니라 2의 1번으로 넘겨받아요. 요런 걸 부기등기라고 해요.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이 주등기예요. 주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랍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첫째, 저당권 양도는 부동산 물권이기 때문에 그 저당권을 양수한 사람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뭐 해야 된다?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채권 팔았죠? 당연히 값은 누구한테 돈 갚아야 돼, 나중에? 값은 누구한테 돈 갚아야 돼요? 아니, 지금 을이 갖고 있던 값에 대한 채권은 병한테 팔았잖아. 그럼 누가 채권자예요? 병. 그럼 값은 누구한테 갚아야 돼? 병한테. 근데 값은 채권이 병한테 팔렸다는 걸 몰라. 모르니까 값은 나중에 누구한테 갚게 돼? 을한테, 을 통장으로 보내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팔았다는 사실을 채무자한테 알려줘라. 채권 양도 통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인 저당권부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두 번째,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등기하라. 세 번째, 채권 양도 사실은 채무자에게 통지하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자는 미리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당권의 처분이에요. 됐죠?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갑이 돈을 갚아. 그럼 채권 소멸하죠? 채권 소멸했을까? 저당권도 필요 없지. 그럼 소멸이 나올 거예요. 소멸.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 나중에 이걸 조금 붙이면 돼요. 일단은 처분만 이 그림을 통해서 저당권 처분이 뭐고 함께 처분다는 게 어떤 거고 처분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저당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입문 과정에서 요 정도 뼈대는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는 되죠? 마지막으로 특수저당권이라는 놈이 두 놈이 나와요. 첫째가 공동저당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요거 매년 안 나와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올해 나왔고 작년에 나왔어요. 내년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안 봐도 되는데 나오면 4번 찍으면 돼요. 올해도 제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와요.
근데 혹시 나오면 4번 찍으세요. 근데 나왔어. 근데 답이 4번이야. 아주 확실하죠. 그것도 막판에 무조건 4번 찍으세요. 그랬어 제가. 보지도 않고 4번 찍은 분들 다 맞았어. 혹시 내년에 나오면 또 4번 찍으면 돼. 이건 답이 구조적으로 4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의.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혹시라도 4번이 아니면 어차피 틀릴 생각했는데 뭐. 믿져봐야 본전이지. 그렇죠? 이거 맞출 생각 없어요. 이거 맞추려면요. 공부 정말로 깊이 해야 돼요. 이거 맞추려면.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개념만 오늘 봅니다. 왜 어려운지. 갑이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9억짜리예요. 건물을 갖고 있어요. 6억짜리예요. 그런데 을로부터 10억을 빌려요.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는데 을은 땅만 담보로 제공받아서는 안 되죠. 왜? 땅값 9억밖에 안 돼. 나중에 경매에 대해서 10억을 회수를 못해. 건물만 받아서도 안 되죠. 땅하고 건물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을은 여기다가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어디에다가도 건물에다가도 저당권을 설정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채권이 몇 개예요? 채권이 몇 개? 2개? 을이 2번 빌려줬어요? 웬 채권이 2개? 어떻게 2개? 왜 2개야? 아니 왜 2개야? 아니 그림에 안 보이나? 을은 한 방에 10억을 빌려줬다니까? 채권 몇 개? 1개. 어이구야. 채권자 몇 명? 1명. 근데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몇 개? 2개. 저당권은 몇 개? 저당권은 몇 개? 2개.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요거를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공동소유는 뭐가 공동소유였죠?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수인의 소유자. 이게 공동소유였어요. 그렇죠? 근데 공동저당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 헷갈리면 안 돼요.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수인의 소유자. 예? 공동저당, 하나의 채권, 1인의 채권자, 수개의 부동산, 수개의 저당권. 이렇게 돼요. 벌써 머리 아프죠? 이거 일물일권지 예외 아니에요? 아니야. 부동산 하나마다 저당권이 하나씩 있어. 공동저당 자체는 일물일권지 예외가 아니야. 부동산 하나마다 저당권 몇 개? 하나. 공동저당 자체는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아닙니다.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존재하니까. 아시겠죠? 저당권을 하나 갖고 있는데 목적물이 여러 개. 그러면 일물일권지 예외가 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 자체는 일물일권지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얘는 목적물을 어떻게 경매에 넣을까? 즉 공동저당의 실행 방법이 문제가 돼요. 실행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을은 어느 하나만 경매에 넣으면 안 되죠. 땅만 경매에 넣으면 9억밖에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경매법원이 땅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넣으면 땅 경매대가 9억하고 물건 경매대가 6억이 나오죠. 총 얼마가 나와요? 15억. 이 15억을 얘한테 10억을 줘야 되죠. 그렇죠? 이때 땅 경매대가 9억에서 얼마를 떼주고 건물 경매대가 6억에서 얼마를 떼줘야 될까? 이게 문제가 돼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땅에서 9억 다 주고 나머지 1억은 건물에서 주는 방법. 건물에서 6억을 일단 주고 나머지 4억을 땅에서 주는 방법. 나눠서 주는 방법. 비율대로. 이렇게 되겠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3번째 방법이 우리 민법에 비율대로 나눠줘요. 10억을 6대 9의 비율로 쪼개서 부당을 해요. 예? 요거를
동시배당이라고 부릅니다. 368조 1항에 동시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10억을 배당을 할 때 6대 9의 비율로 쪼개서 배당을 해요. 6대 9의 비율로. 그러니까 10억을 15등분 한 다음에 10억을 15등분해서 6억에서 6등분을 10억에서 9등분을 배당을 하게 됩니다. 머리 아프죠? 이걸 안분배당이라고 불러요. 벌써 머리가 아파.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각 보통 목적물이 3개가 나오고요. 네? 여기서 얼마씩 배당받나 계산하세요. 이게 나와요. 계산하다 시간 다 가요. 일단 문제 자체가 보통 한 8줄, 9줄 돼요. 이건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 읽는데 한 5분 걸리고요. 계산하는데 몇 분 걸리고요.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잘못 계산하래. 그래서 결국은 틀려. 이렇게. 또 하나가 땅값이 폭등을 해서 20억이야. 그럼 어른 굳이 건물까지 경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땅만 경매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땅을 경매해서 돈이 나왔어. 그 돈에서 얘가 얼마를 배당받을까의 문제가 생기겠죠. 요거를 이시배당이라고 해요. 이렇게 공동저당권자는 동시배당 또는 이시배당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새끼를 쳐줘. 저 목적물이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 두 번째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세 번째 둘 다 물상보증인 경우 등등 경우의 수로 나눠서 이때와 이때가 다 달라져요. 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생각조차 하기가 싫어져요. 이거. 머리도 터지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수저당권에 공동저당이란 게 있네? 그런데 이 공동저당은 나중에 그걸 실행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네? 근데 그 방법이 2개가 있다는데 더럽게 머리 아프네? 끝! 네. 더 볼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사례 형태의 문제로 봐야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공동저당의 뜻만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공동소유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동소유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공동소유의 뜻과 공동저당의 뜻 이걸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싫으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마. 근저당권 이건 봐야 돼.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할 때 저당권 설정해요? 근저당권 설정해요? 근저당권 설정. 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지 근저당권의 뜻에서 나옵니다. 갑이라는 자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을이 갑에게 3개월간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을 해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기간이고요. 이게 을의 채권액, 외상 채권이죠? 예?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하니까 공급할 때마다 을의 채권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3개월을 딱 정합니다. 을이 물건을 공급을 시작을 해요. 외상으로. 그럼 채권액이 늘어나죠. 예? 시간이 지날수록, 즉 물건을 공급할수록 을의 채권액이 쭉 늘어나요. 그러다가 갑이 일부를 갚으면 줄어들겠죠. 다시 물건 공급하면 늘어날 거예요. 갑이 로또가 당첨됐다고 다 줬어요. 빠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물건을 또 공급했어요. 그래서 3개월이 딱 됐어. 요때 채권액이 확정이 돼요. 을의 채권액이 요때 확정이 돼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때 을은 갑하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 채권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인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걸 갑이 안 주면 을은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갑에게 담보를 요구해. 이때 을은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 채권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련된 게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일단 뜻의 일부만 먼저 볼게요. 3개월간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의무 이행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계속적 거래 계약 이렇게 불러요. 무슨 거래 계약? 계속적 거래 계약. 이렇게 계속적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장차 물건 공급한 은행에 채권이 생겨요. 그렇죠? 채권이 생기죠? 근데 이 채권은 증감 변동해요. 증감 변동하죠? 불특정 채권이에요. 계속적 거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의 저당권. 이게 뭐다? 근저당권. 그런데 얘네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미리 정해야 될 게 있어요. 을이 갑에게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채권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찌됐건 이걸 네가 주지 않으면 나는 이걸 경매에 넣어서 요 정도까지는 내가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겠다. 즉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해요. 뭘 정한다고요? 우선 변제 한도. 요거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불러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채권 최고액을 1억으로 정해놨다. 그러면 나중에 갑이 돈을 안 주면 을은 경매를 넣어서 이거를 한도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이걸 한도로. 이걸 넘지 못해. 여기까지를 한도로 우선 변제를 받아요. 자, 그럼 은행은 보통 1억을 빌려줄 때 채권 최고액을 한 130%에서 150%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3천이나 1억 5천 정도를 최고액으로 설정을 딱 해놔요. 그랬다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를 넣어. 경매를 넣고 연체이자가 저당권자는 몇 년분만 받을 수 있지만 1년분만 받을 수 있지만 근저당권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최고액에 포함되면 다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은행은 특정된 돈을 빌려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아닌 뭘 설정한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근저당권은 이렇게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에 대해서 결산기의 발생 이때 일정액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뭐라 한다? 근저당권. 따라서 미리 계약할 때 그 우선 변제 받는 한도를 정해야 된다. 이걸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이라 한다. 근데 이 경우에 두 가지만. 첫째,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눈에 보이는 특징이 하나 일단 눈에 띄어요. 뭐? 채권이 증감 변동. 그렇죠? 요거를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 이렇게 불러요. 채권이 일단 증감 변동한다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 이렇게 불러요. 또 하나가 아까 갑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외상대금을 다 줬어. 그럼 채권이 얼마가 돼요? 빵원! 다 줬으니까 채권액이 얼마가 돼? 빵원! 채권이 소멸했죠? 아까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어떻다 그랬어요? 소멸한다 그랬어요. 이런 성질을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필요가 없으니까 소멸을 해. 이거를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채권이 빵원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아요. 즉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가 되어 있어요. 이걸 부종성의 예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특징이 두 개.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과 부종성의 완화. 이거를 일반 저당권과 대비해서 근저당권의 특징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또 하나. 근저당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두 개. 첫째,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채권 확정 시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야? 결산기 도래. 그거 확정되죠? 이렇게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 결산기 도래 말고 어려운 게 몇 개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로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확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최고액이 1억이야. 근데 채권액이 7천이야. 확정된 게. 갑원들에게 7천 주면 되죠? 예? 확정된 게 외상 전표를 쭉 계산해서 정산했더니 7천이 딱 됐어. 그럼 갑원들에게 7천 주면 되죠? 안 주면 그 을은 경매 넣겠죠? 경매 넣어서 얼마를 받으면 돼? 7천 받으면 되죠? 받을 돈이 7천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판에 물건을 마구 공급해서 확정된 게 1억 3천이야. 확정된 채권액이 1억 3천이야.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죠? 초과하고 있어요. 자, 갑. 을에게 얼마 줘야 돼요? 얼마를 줘야 돼, 갑은? 아, 갑이 1억 줘요? 그럼 을은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이 을이야. 갑이 1억만 줘. 그럼 여러분은 3천 너 껌 사 먹고 그래요? 3천도 달라 그래야지. 일단 갑은 1억 3천을 다 줘야 돼요. 그런데 안 줘. 그럼 얘는 경매 넣겠지? 얼마를 배당받아? 이빠이 1억까지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3천은 일반 채권으로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보다 적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갑이 을에게 갚아야 될 돈하고 경매되었을 때 우선 변제 받는 돈이 같아요. 그런데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는 갑이 을에게 갚아야 될 돈하고 그걸 안 줬을 때 을이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돈하고 액수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요 초과하는 경우를 시험 문제에 왕왕 냅니다. 여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두 가지를 나중에 추가하시면 돼요. 근저당권에서는 오늘은 근저당권의 뜻, 최고액의 개념, 우선변제 한도, 뭐로부터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 이거를 봐야 후순위 권리자들은 을 말고 갑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최고액을 봐야 을이 나중에 경매대가에서 이빠이 1억을 받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얼마를 빌려주면 되겠다. 이런 걸 가늠할 수가 있게 돼. 이 기준이 되는 거야, 이 최고액이. 어쨌든 이 최고액은 을이 나중에 경매대가로부터 최대한 받아갈 수 있는 돈. 이 최고액 개념. 그리고 근저당권의 특징 2개. 일반 저당권과 다른 특징 2개.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과 부종성의 완화.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언제 확정이 되는가의 문제와 확정된 채권액이 액수가 최고액을 초과를 할 때. 갑이 갚아야 될 돈하고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2가지를 나중에 살을 좀 붙이시면 됩니다. 됐죠? 저당권 끝. 그래서 물권 끝. 자, 민법 크게 4덩어리.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중에서 2덩어리 한 거예요. 여기까지 24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머지 16문제가 나오는 계약법과 민사특별법 중에서 계약법.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10문제. 10문제 나오는 계약법을 보면 돼요. 요 계약법은요, 10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계약법도 크게 2덩어리가 있습니다. 계약 총론 부분과 계약 강론 부분이 있어요. 각각 5문제씩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6대 4의 비율로 나오기도 해요. 5대 5, 6대 4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합쳐서 10문제가 나와요. 9대 1 이렇게는 안 나와요. 5대 5가 보통이고 간혹 6대 4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총론, 강론이 있는데 강론에는요. 우리 민법상 14종의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 14가지 종류를 규정을 해놨어요.
뭐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고용, 도급, 임치, 종신정리금 등등 14가지 계약의 종류를 규정을 해놨는데 그 14가지 계약 중에서 3가지만 우리 시험범위에 있습니다. 뭘까요?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사법을 보면 여러분들이 중개할 수 있는 거래계약의 형태가 3개예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그래서 3가지가 여러분들 계약에서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3가지만 보면 되는데 총론은 요 3가지를 포함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총론에 들어있습니다. 총론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주로 계약의 뜻, 계약이 뭔지,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협의의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뭔지 모르시는 분 있나? 우리나라에? 계약이 뭔지 모르시는 분 알지요? 알잖아. 아시죠? 계약이 뭔지? 뭐예요? 아, 그게 계약이에요? 뭐 대충 비슷해. 공부를 좀 하셨어. 보통 계약이 뭐예요? 그러면 계약이 계약이지. 맞아요. 계약이 계약인데 조금 더 정밀하게 계약의 뜻을 좀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 계약법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근데 이 계약 자유 원칙 무한정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유가 무한하면 방종으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계약 자유 원칙을 일정 부분 제한을 좀 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계약 자유 원칙 제한과 관련하여 최근엔 좀 뜸한데 과거에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막 연속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하나 간단히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자체 내용이 우리 시험 범위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약 자유 원칙 제한과 관련해서 약관 규제법에서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는가, 그 제한 방법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계약은 우리 민법에 14종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민법에 있는 14종을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은 계약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런 걸 비전형 계약이라고 불러요. 또 계약끼리 합쳐져 있는 혼합 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계약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권은 종류가 물권 법정주에서 딱 정해져 있는 반면에 계약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당사자가 만들어내서 이름 붙이면 돼요. 무슨 계약 무슨 계약 이렇게 계약의 종류는 무지하게 많은데 이 계약들이 성격이 비슷한 놈들끼리 분류를 해요. 그걸 계약의 종류 또는 계약의 유형이라 합니다. 요것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개사법에서는 이걸 많이 물어봐요. 계약의 종류와 관련된 거를. 세 번째로 계약의 성립이라고 계약의 체결이 나와요.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방법이 크게 2개예요. 하나가 청약이란 놈하고 승낙이란 놈이 합쳐져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요게 계약 성립의 99.9%예요. 그런데 계약은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도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청약과 승낙이 있고 이게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경우가 99.9%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청약만 있고 승낙은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형태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의사, 실, 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고요. 또 하나가 교차, 청, 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 실, 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이 계약이 다 유효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됐다 해서 그 법률 행위가 다 유효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이라고 뭐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런 거 했죠.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계약이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즉 법률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효력 요건을 갖췄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일 때 계약은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때 계약을 일단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의무가 원시적으로 불능해서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합니다. 요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네 번째로 계약의 형태가 대부분 한 90% 이상이 쌍무계약이라는 의미예요. 쌍무계약은 매매계약처럼 계약을 체결한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겨요.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겨요. 이때 양채무는 대가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대가성이라는 건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주니까 물건을 넘겨줘요. 매수인도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주니까 대금을 줍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 한다? 대가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기는 계약을 쌍무라 합니다. 쌍무. 이 쌍무계약의 공통적인 효력 두 개를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놈하고요. 위험 부담이라는 놈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면 계약 총론은 느낌이 와요. 우리 민법상 계약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각종 제도들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에 적용된 두 가지 효력이 나오면 다섯 번째로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팔면서 이렇게 말을 해. 돈은 병한테 주라 이렇게. 이때 을이 알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갑이 물건을 을에게 팔아. 즉 계약은 갑과 을이 해. 근데 갑이 돈은 누구한테 주라 그래? 병한테. 그럼 돈 받을 권리가 병한테 생기죠. 계약은 갑과 을이 했는데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는 갑을이 아닌 누가 가져가? 병. 이렇게 쌍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상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가 생길 때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런 제도가 있고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마지막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계약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물건 넘겨줄 테니까 너는 돈을 주라. 서로 믿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깨. 근데 매수인이 돈을 안 줘. 정해진 날짜에. 그럼 매도인은 돈 달라고 몇 번 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끝끝내 매수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매도인은 계약을 깨야 되겠죠. 이런 걸 보통 실무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쓰지. 이제는 그런 말 쓰지 말고 해제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해제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해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그 계약상 의무가 비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때 그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방법, 해제와 해지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요게 계약 총론의 내용 전부예요. 양 얼마 안 되죠? 여기서 5문제가 나와 최소. 그러니 열심히 해야죠. 그 중에서 매년 90% 이상 꼭 나오는 부분이 4군데가 있어요.
계약 성립과 관련된 거 하나. 동시 이행하면권 관련된 거 하나. 제3자를 위한 계약 하나. 해제. 4개. 꼭 나와요.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총론에 각각 특정 파트에서 한 문제씩 내는 거예요. 여기에 올해 위험부담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게 나와요. 어쩌다 계약 체결사에 가시면 물어보기도 해요. 아주 드물게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과거에 이걸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5문제를 보통 구성해서 내게 됩니다. 꼭 나오는 게 일단 4군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건져도 합격해요. 자, 그럼 일단 총론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본 뼈대를 잡고 몇 가지 조금만 살을 좀 붙이겠습니다. 계약의 뜻은 뭘까? 일단 계약은 법률행위 일종이죠.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계약은 법률행위 일종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뭐냐 그럴 때 계약이 계약이지 뭐냐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일단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끝을 하면 돼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딱 서로 마주보고 눈빛만 찌릿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지요. 먼저 계약을 할 두 사람이 만났고 서로 교섭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할 것 같으면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사라 또는 팔아라 라고 계약을 요청을 하게 될 거고 이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이걸 받았을 때 내용이 괜찮으면 알았다 라고 승낙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합치가 돼야 되죠.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9천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이거 승낙도 아니에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억에 사라는 청약에 대해서 1억에 사겠다라고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 돼. 이렇게 합치가 되면 당사자에게 뭐가 생겨? 채권, 채무가 생겨.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대금 채권과 물건 인도 의무, 대금 지급 의무와 물건 달라고 할 권리 이런 게 생겨요. 이렇게 채권, 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합치면 계약의 뜻이 돼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행위 이걸 계약이라 하게 됩니다. 네? 안 나오니까 계약 뜻 물어보는 거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건가 보다. 그냥 계약은 계약이다 그러면 되지 뭘 저렇게 머리 아프게. 괜찮아요. 그냥 한번 들으면 돼. 법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했죠. 누가 강요했어요? 안 했지. 여러분 스스로 자유로운 상황에서 판단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약자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거기서 출발한 게 계약 자유원칙이에요. 이 계약 자유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파생원칙. 외워야 돼요. 과거에 계약 자유원칙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첫째가 계약을 체결할까 말까 이거 선택이에요. 계약을 할까 말까. 하는 거 마는 것도 다 누구의 자유? 나의 자유. 이걸 체결 여부라고 해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을 다닐까 말까 이게 내 선택이에요. 이게 계약 체결 여부의 자유라 합니다. 두 번째, 학원을 다니기로 했다면, 즉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느 학원을 다닐까? 평택행정고시를 다닐까? 옆에 있는 땡땡법학원을 다닐까? 조금 피 무슨 학원을 다닐까? 선택할 수 있죠. 에? 여기 여러분들 누가 등 때밀었어 여기 가라고? 아니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이것도 자유예요. 상대방 선택. 자, 상대방을 선택했어. 여길 왔어. 1, 2차를 다 들을지 1차만 들을지 주간을 들을지 야간을 들을지 이건 내 자유죠. 즉 계약의
내용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원과 계약을 합니다. 1, 2차를 한꺼번에 들고 주간반을 딱 정했어. 학원은 뭘 쓰라 그러죠. 근데 나는 쓰기 싫어. 난 그냥 돈만 낼래. 학원은 안 돼요. 꼭 써야 돼요. 그래요? 꼭 쓰라 그래요? 만약에 꼭 써라 그러면 나 딴 데 간다 그러면 학원은 뭐라 그래? 아이 그냥 꼭 뭐 계약서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어. 즉 계약을 할 때 그 방식은 꼭 뭘 써야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말로 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쓸 때 워드를 칠 수도 있고 차필로 쓸 수도 있고 표준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것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방식의 자유. 1월 달에는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이런 걸 뭘 자세하게 설명해. 4개가 있다 그럼 끝나지. 근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박으세요.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약관규제법이라는 게 하나 문제가 생겨요. 자, 약관을 봅니다. 보험약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항상 보험약관을 확인하죠. 근데 이 보험약관은 누가 만들었어요? 보험회사가 만들었어요. 만들 때 나하고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었겠죠. 최대한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었을까? 보험회사. 그러니까 요거 안 되겠다. 제한을 가해야 되겠죠.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인데 그거를 제한하니까 당연히 내용 결정의 자유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제한. 뭐가? 약관규제법이. 근데 내용 결정의 자유는 우리가 이것 말고도 또 본 게 있어요. 이미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성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예? 각과 을이 부처 계약하면서 아파트 사주기를 할 수 있지. 그게 내용 결정의 자유야. 근데 그렇게 하면 반사회 질서는 무효가 돼. 각과 을이 1억짜리 땅을 100억에 사고 팔았어. 지들 마음이지. 근데 불공정함으로 무효가 돼.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미 민법적 즉 103조 반사회 질성하고 104조 불공정한 범죄에서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계약법으로 오게 되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별법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약관 규제법의 기본적인 뼈대만 좀 생각합니다. 먼저 약관의 뜻부터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약관은요. 우리 보험약관을 생각해요. 그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하나 있어. 보험회사. 상대방이 있어요. 보험계약자. 둘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이때 약관은 누가 만들어요? 갑이 만들죠. 보험회사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약관이란 계약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한 사람하고 계약해요? 아니죠. 무수히 많은 사람하고 장차 계약을 하겠죠. 장차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을 한 계약의 내용, 요걸 약관이라고 그래요. 약관규제법 2조에 보면 명칭을 불문하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장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을 해준 그 계약의 내용, 요걸 뭐라 한다? 약관, 이렇게 불러요. 약관 여러분 보신 적 많지요? 어디서 많이 봐요? 에이, 인터넷 회원가입할 때 약관 동의하라고 이렇게 하잖아. 알죠? 읽어보신 분? 읽어보세요. 최대한 나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 말고 조금 이상한 사이트 같은 거, 뭐 이상하다 그래서 뭐 정말 이상한 사이트 말고 들어갈 때는 약관 이렇게 동의하라면 항상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보통 약관보다 훨씬 예컨대 탈퇴 같은 거 자유롭지 못하게 돼 있다. 어? 그러면 아예 가입을 안 해. 무시무시한 거예요, 약관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약관은 어느 한쪽이 미리 마련을 하는데 마련을 할 때 상대방과 협의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일방적으로 작성을 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요거 두 개가 우리 시험범위에 나와요. 약관규제법은 크게 두 단계로 약관을 규제합니다. 두 단계로. 하나가 편입통제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불공정통제라는 거예요. 먼저 편입이라는 것은 이 약관이 계약 내용 속에 포함되는 것을 편입이라 합니다. 약관이 계약 내용 속에 포함되는 것을 약관의 계약의 편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약관이 만들어졌다 이 해서 무조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가? 아니야.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을 만든 놈이 상대방한테 이러이러한 약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까지 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약관을 만든 놈이 상대방한테 약관을 명시하고 설명을 해야 그 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걸 약관의 편입통제라 그래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따위를 명시 또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그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편입통제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거를 해놨다. 그래서 약관을 만든 놈이 명시설명합니다. 하는데 대단히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해놨어. 둘의 경제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거. 편의점 본사가 있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약관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약관을 보면요. 뭐 예컨대 인테리어 비용 얼마, 수수료 얼마 뭐 이렇게 쫙 되어 있어. 그 다음에 해지는 굉장히 불리하게 됐고 막. 그럼 얘는 그걸 보면서 이 무슨 거지 같은 약관이 있냐고. 내가 무슨 노예냐고. 뭐 이런 계약이 다 있냐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 꼼냐? 꼼하지 마. 너 안에도 할 사람 많아.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명설명해라. 그래야 계약령이 된다라고 해놨다 하더라도 둘의 경제력의 차이가 있으면 얘는 마음껏 자기에게 최대한 유리한 약관을 만들어서 보여줘요. 이거를 해.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명시설명을 해서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그 약관을 해석을 해서 상대방한테 불공정하다면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계약 약관 내용을. 요 두 가지 통제를 통해서 약관을 규제하게 됩니다. 각각을 편입통제, 불공정통제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마지막이 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고 보험계약을 했는데 약관을 딱 보여주고 설명을 했어요. 명설명했어요. 그럼 약관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 약관 중에 어느 하나가 해석을 했더니 불공정해요. 그러면 그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겠죠? 불공정하면 무효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만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갑을 사이의 보험계약이 있죠? 보험계약이 있죠? 그 보험계약 속의 약관이 있죠? 그 약관 중에 어느 하나가 무효가 됐죠?
일분 무효가 돼요. 무슨 무효? 일분 무효. 그런데 우리 오래전에 했던 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죠. 3주차쯤 했던 거. 일분 무효의 경우에 우리 민법은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죠? 전부 무효. 보험약관의 특정 조항이 무효인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버렸어. 얘는 지금 보험금을 타내던 보험계약이 무효야. 그럼 보험금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약관규제법은요. 요럴 때 원칙 그 조항만 무효 이렇게 놨어요. 원칙 뭐만 무효? 그 조항만 무효.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일부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죠? 그거를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거 일부 무효 법리라고 부른다고 나중에 뒤에 가서 반대가 있으니까 일부 무효 법리라는 거 이름을 외우자 그랬었어.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3주차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이 전부 무효, 예외가 일부 무효, 이거를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돼 있죠.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에? 일부 무효의 법리의 예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시험 지문에 그냥 이렇게 나와요.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와. 위로 안 나와. 밑으로 나와. 밑으로. 시험 지문에. 이게 그걸 뭔지 알아야지 풀지.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알아야 풀지. 시험 문제 그냥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일부의 법리의 예외가 규정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 뭐 알아야 풀지. 예?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강의를 쉽게 하는 거 좋아. 예? 그런데 그럼 문제가 안 풀려요. 강의는 쉽게 하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지 설명 이게 힘들어요. 이거 설명드리면 막 쥐나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이조아니 강의 어렵게 한다고 맨날 그래. 제가 어렵게 해요? 아니야. 이런 거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지 이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지. 그래서 설명을 쭉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이 전부를 무효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로 하고 있다. 이걸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약관규제법에는 반대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 건가? 일부 무효 법리의 예외 또는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 이렇게 불러요. 약관규제법은 요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됐어. 그래서 계약 청론에 이런 내용인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종류부터 나머지 청론 내용은 다음 주에 하면 돼. 복습하셔야 되겠죠. 점점. 안 하신 분들 이게 인강을 복습을 안 하면요. 이게 봐야 될 게요. 사채이자 불듯이 불어요. 사채이자 불듯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 이게 벌써 지금 6주차 했어요. 오늘. 다음 주에 6, 38, 18개를 보고 와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주에 안 했어. 그러면 15개에다가 18걸 봐야 돼. 누적적 복습이라 그랬으니까.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냥 밀리지 말고 하세요. 오늘부터 늦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